박지훈 씨, 네. 아버지 사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훈은 망설이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색이 바랜 작은 사진이 있었다. 어린 지훈을 안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을 건네자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었다. 몸이 스스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나 좁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건너방에서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는 새벽부터 깨어나는 손자 걱정에 잠을 설치시곤 했다. 그래서 지훈은 더욱 조용히 움직였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찬물로 세수를 했다. 17살 고등학교 3학년. 또래 아이들보다 어깨는 넓었지만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이 만들어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적힌 글귀가 떠올랐다. 지훈은 작은 원룸 구석에 놓인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수첩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낡아 여기저기해졌지만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12살 때 부모님을 잃었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순식간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은 빚더미를 남긴 채 문을 닫았고 할머니의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단지 돌리기였다. 한 장에 50원. 하루 종일 돌려도 10,000원을 채우기 힘들었다. 그래도 했다. 그것이 할머니의 허리를 조금이라도 덜 휘게 하는 길이었다. 지훈은 신문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섰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봤다. 후드티 위에 얇은 파카를 걸쳤지만 추위는 옷 사이로 파고들었다. 자전거에 올라타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신문 보급소까지는 15분 거리. 이 시간 거리에는 지훈과 같은 신문 배달원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밤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만이 있었다. 모두 고단한 얼굴이었다. 지훈도 그들 중 하나였다. 왔구나, 지훈아. 보급소 사장 김덕수는 60대의 마른 남자였다. 5년 전 지훈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중학생에게 신문 배달을 시킬 수 없다며 거절했던 사람. 하지만 지훈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자 결국 일을 맡겼다. 그 뒤로 사장은 지훈을 아들처럼 챙겼다. 오늘 신문 좀 많네. 김장 전단지 특집이 들어갔나 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지훈은 170부의 신문을 가방에 담았다. 어깨가 축 처졌다. 무게가 20kg은 좋게 넘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배달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새벽에 소음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올까봐 사용하지 않았다. 101호, 102호, 103호 문틈에 신문을 끼워 넣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로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쑤셨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팥으로 버텼다.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주택가.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배달을 마치고 보급소로 돌아와 빈 가방을 반납했다. 수고했다. 이거 먹고 가. 사장이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건넸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아침 굶지 말고 꼭 먹어. 알았지? 네. 붕어빵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지훈아, 왔니? 어서 씻고 밥 먹어.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훈은 붕어빵을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아이고, 내가 먹어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전 학교에서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드세요. 거짓말이었다. 학교에서 먹을 것은 없었다. 점심은 급식이 전부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훈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 서둘러 밥을 먹고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교복은 3년 전 중고로 산 것이라 소매가 짧아졌다. 하지만 새 교복을 살 여유는 없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불렀다. 지훈아. 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전 멀쩡해요. 학교 다녀올게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다. 한 달이면 18,000원이 절약됐다. 그 돈이면 할머니 약값을 보탤 수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야, 수시 결과 나왔대. 서울대 붙은 애 3명이나 된대. 너는 어디 넣었어? 지훈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수시, 정시, 그런 단어들이 지훈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선생님들은 지훈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생활비는? 책값은? 장학금을 받아도 부족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졸업 후 빚더미 신세가 된다. 그 빚을 갚는 동안 할머니는 누가 돌보나. 결국 대학은 지훈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다. 박지훈, 진로 상담실로 와.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상담실로 갔다. 50대의 여교사 정미숙은 지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아, 앉아. 네, 선생님. 내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 말해봐. 뭐가 걱정이니?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정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대신 취업을 할게요. 그게 저한테는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박지훈, 내 실력으로 대학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 받아도 부족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다 돈이에요. 게다가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전 더 이상 할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훈아,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이미 결정했어요. 지금 구직 사이트에서 고졸 채용하는 회사 알아보고 있어요. 인턴이라도 뽑는 곳 있으면 지원할 거예요. 정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이다. 그 눈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대학 가. 약속해. 네, 선생님. 그날 밤 지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신문 배달과 학교를 마치고 또 일을 하는 것은 고됐지만 이것이 지훈의 일상이었다. 편의점은 한산했다. 가끔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거나 담배를 사갔다. 손님이 없을 때 지훈은 카운터에서 참고서를 펼쳤다. 대학은 못 가도 공부는 하고 싶었다. 아니,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때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지훈아,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먹었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저녁을 굶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 아까워서 참았다. 일 끝나고 조심히 와. 밤 늦은데 위험해.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다. 고졸 채용, 인턴 모집, 신입사원.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다. 드림텍, IT 중소기업, 고졸 인턴 채용, 숙식 제공, 성실한 인재 우대.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거다. 이 회사면 할머니 걱정 덜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쓰다가 지웠다. 동정을 바라는 것 같았다. 다시 썼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문구. 그것이 지훈의 전부였다. 새벽 2시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아래 지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17살 소년의 그림자는 실제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보였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빠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지훈아.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면접을 보러 갈 것이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하지만 지훈에게는 전부인 그 작은 빛을 향해 박지훈은 잠에 들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소년의 하루가 그렇게 끝났다. 지원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지훈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자기소개서였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틈틈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다.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지훈 학생이십니까? 드림텍 인사팀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류 합격.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면접 복장. 지훈에게는 제대로 된 정장이 없었다. 할머니, 저 친구한테 정장 좀 빌려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훈은 중학교 동창 태수에게 연락했다. 태순애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어서 지훈의 형편을 알고 종종 도와주곤 했다. 형, 면접 붙었다며? 축하해. 고마워. 정장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거 있는데 가져가. 빌린 정장은 조금 컸다. 어깨가 헐렁했고 바지는 길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다. 낯선 모습이었다. 항상 후드티와 청바지만 입던 자신이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나도 해낼 수 있을까? 면접 전날 밤 지우는 예상 질문들을 정리했다.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왜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질문에서 손이 멈췄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야 하나? 결국 답을 정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면접 당일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다. 신문 배달을 해야 했다. 면접은 오후 2시. 시간은 충분했다.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와 샤워를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정장을 입었다. 구두는 태수가 함께 빌려준 것인데 닦아서 신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그럴듯해 보였다. 우리 지훈이 멋있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 가서 당당하게 해. 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아이야. 지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마른 등이 손에 잡혔다. 다녀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드림택은 강남에 있었다. 지훈이 사는 구로에서는 한참을 가야 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면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15층짜리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일까?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모두 여유 있고 세련되어 보였다. 지우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빌린 정장, 낡은 가방, 다른 구두. 모든 것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야. 위축되지 마.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인사팀으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서너 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지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박지훈 씨?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면접실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고개를 들자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왼쪽에 젊은 여자, 가운데 중년 남자, 오른쪽에.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사람.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빠? 아니었다. 아빠일 리 없었다.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이마에 주름, 오똑한 코, 부드러운 눈매.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았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지훈 씨? 가운데 면접관이 불렀다.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눈은 계속 오른쪽 남자에게 갔다. 그 남자, 회장 박민수도 지훈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낯익은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19살이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준비했던 멘트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계속 박민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그게 저는 머뭇거렸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숙식 제공 때문이라고.
당장 돈이 필요해서라고. 박민수가 입을 열었다.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 목소리마저 아버지를 닮았다. 낮고 따뜻한 음색.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는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적은 괜찮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다. 동정을 바라는 것처럼 들렸을까? 고개를 드세요. 박민수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민수의 눈에 묘한 빛이 어려 있었다. 성적표를 봤는데 전교 10등 아니더군요. 그 정도 성적이면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지 않나요?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 책값, 교통비 게다가 할머니 병원비도. 말끝을 흐렸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사적인 질문이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12살 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하지만 대답하고 싶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항상 웃으셨고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도 수첩에 그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첩이요? 네. 낡은 가죽 수첩인데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면접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었다. 옆에 앉은 면접관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박철수입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나갔다. 남은 2명의 면접관은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젊은 여자 면접관이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박민수가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박지훈 씨, 네. 아버지 사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훈은 망설이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색이 바랜 작은 사진이 있었다. 어린 지훈을 안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을 건네자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지훈의 아버지와 박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 2 사람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건 쌍둥이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 형입니다.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희는 어렸을 때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형은 어머니를 따라갔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의 아들을 만나다니.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삼촌,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수가 다른 면접관들에게 말했다. 박지훈 씨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합격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가 부르던 그 억양으로. 나와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많다.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실 문을 나서며 지훈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았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다. 지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게 당신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인가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지훈의 뺨을 스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박민수의 개인 사무실은 최상층인 15층에 있었다. 넓은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지우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삼촌,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박민수는 커피를 내오며 지훈 앞에 앉았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박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선 내 이야기부터 해야겠지. 나와 내 아버지는 쌍둥이였어. 철수 형이 30분 먼저 태어났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이유는 복잡했어.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여러 가지가 겹쳤지. 결국 형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못 만나게 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두 분 다 상처가 너무 깊으셨나 봐. 아이들까지 서로의 흔적으로 여기신 거야. 그럼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하셨어요? 못했어. 15살 때 한 번 형을 찾으려고 했어.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계시던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신 뒤였어. 그 뒤로 계속 찾았지만 형을 만날 수 없었어.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새어머니는 사업을 하셨어. 나는 그 밑에서 일을 배웠고 결국 이 회사를 물려받았어. 하지만 성공할수록 형이 보고 싶었어. 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아버지는 힘들게 사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나직했다.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늘 빚에 시달리셨어요. 그래도 항상 웃으셨어요. 저한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셨고 말끝이 흐려졌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빚만 남았어요. 할머니랑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게 5년 전이에요.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형을 찾았더라면, 형이 그렇게 힘들게 살 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아니에요.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편하게 살면서 형은 그렇게 형의 아들인 너는. 박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50대 남자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박민수가 진정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많이 편찮으세요. 관절염이 심하시고
당뇨도 있으세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내가 모시고 싶다. 병원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고 집도 편한 곳으로 옮겨드리고 싶어. 그리고 너도. 삼촌. 지훈이 박민수의 말을 끊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특혜가 아니야. 너는 내 조카야. 가족이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고. 박민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형의 모습이 보였다. 강인하고 자존심 강하고 포기를 모르던 형의 모습. 알았어. 그럼 약속 하나 하자. 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건 내가 합격해서 얻은 거야.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고 똑같이 일할 거야. 대신 할머니 병원비는 내가 낼게. 이건 형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동생의 도리야. 거절하지 마. 지우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삼촌. 그리고 주말에 할머니 뵙고 싶다. 괜찮겠니? 네. 할머니도 놀라시겠지만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지우는 회사 기숙사 배정을 받았다. 좁지만 깨끗한 원룸.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 짐을 풀며 지우는 생각했다. 이제 신문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야간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자신이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인턴들은 대학생이거나 경력자일 텐데. 다음 날부터 인턴 생활이 시작됐다. 신입 인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우는 다른 인턴들을 둘러봤다. 총 5명. 모두 대학생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박지훈입니다. 고졸이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자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다른 인턴들의 눈빛이 신기함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고졸이면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한 인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면접 봤습니다. 성실함으로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업무는 문서 정리였다.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필요한 일. 지우는 꼼꼼하게 했다. 실수 하나 없이. 점심시간 다른 인턴들은 함께 나가 식사를 했다. 지우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어색했다. 아직 그들과 친해지기는 어려웠다. 혼자 먹어? 돌아보니 박민수였다. 지우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앉아, 앉아.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아, 네. 박민수는 자연스럽게 지훈 맞은편에 앉았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회장이 인턴과 식사를 하다니. 적응은 되니? 네, 괜찮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 물론 업무적인 건 팀장한테 말하고. 박민수가 웃었다. 그 웃음이 아버지와 똑같아서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삼촌. 응? 삼촌 커피 드시는 거요. 아버지랑 똑같으세요. 박민수가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그래. 네. 항상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그리고 천천히 식혀서 마시세요. 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가 쌍둥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습관까지 같네. 말투도 비슷하세요. 생각하실 때 눈썹 찌푸리시는 것도요. 형이 그랬어? 네. 그리고 웃으실 때 눈이 먼저 웃으세요.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박민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고맙다. 형 이야기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 닮은 분을 만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점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박민수가 불렀다. 지훈아, 토요일에 할머니 뵈러 가자.
내가 갈게. 네, 삼촌.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인턴이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모르겠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지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신문 배달로 단련된 체력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IT 관련 책을 읽었다.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구조.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다.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팀 전체가 남았다. 밤 11시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은 텅 비었다. 지훈도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박민수와 마주쳤다. 아직도 있었어? 네, 막 끝났습니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다. 지훈아. 네. 궁금한 게 있어.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할머니도 많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구나. 박민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가끔 창밖을 보면서 우시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우냐고 물으면 먼지가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삼촌 생각하시면서 우신 것 같아요. 박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도 나를 그리워했을까? 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하 주차장. 박민수가 차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지훈아, 태워다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숙사 가까워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고. 네. 삼촌도 안전 운전하세요. 지훈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민수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형의 얼굴, 자신의 얼굴, 똑같은 얼굴.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형의 아들은 내가 지킬게. 꼭 지킬게. 그날 밤 지우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훈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지훈은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할머니와 삼촌이 만날 것이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 지훈은 그날이 기다려졌다. 동시에 두려웠다.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기뻐하실까? 놀라실까? 우실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가족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시는데.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지훈이 박민수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 철수 동생이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다. 지훈도 처음 알았다. 할머니가 박민수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할머니, 전에 삼촌 이야기 왜 안 하셨어요? 철수가 말하지 말래서.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했단다. 그래서 나도 입 다물고 있었지.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박민수가 서 있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보약 세트가 들려 있었다.
오셨어요. 박민수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할머니가 나오셨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박민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민수야, 우리 민수 많이 컸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박민수도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나이 들어서 맛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박민수는 감자조림을 먹으며 눈을 감았다. 기억 속 그 맛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할머니의 물음에 박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 새어머니 밑에서 사업을 배운 것, 회사를 물려받은 것, 결혼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었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일에 매진하면서 버텼으니까. 하지만 형이 계속 보고 싶었어요. 형은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형은 고생만 하다 갔단다. 철수가 일찍 가장이 됐지. 20살 때부터 철물점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 빚만 늘어갔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훈이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훈이를 낳고. 그때는 행복해 보였어. 정말 행복해 보였단다. 그런데 사고가.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 철수가 물건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형이 그렇게 힘들 때 제가 곁에 없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갈라놓았지. 그분도 상처가 컸겠지만.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럼 아버지는 삼촌을 기억하셨어요? 물론이지. 철수는 평생 민수를 그리워했어. 밤마다 쌍둥이 동생 이야기를 했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다. 낡은 상자였다. 이거 줄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어린 박민수와 박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생일날. 박민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진들 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응. 철수가 평생 간직했지. 가끔 꺼내서 보면서 울곤 했어.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두 소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형이 꼭 다시 찾을게. 기다려.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형이 이걸. 철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돈을 모으면 너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 사업이 잘 되면 꼭 민수를 찾아서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했네요. 그래. 시간이 없었어. 철수가 너를 찾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박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형, 미안해요. 형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형을 찾지 못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박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라도 만났잖아. 철수가 보낸 거야.
지훈이를 통해서 너를 찾아준 거야. 그렇겠죠, 형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언젠가 민수를 만나거든 형이 평생 사랑했다고 전해다오. 박민수가 지훈을 바라봤다. 정말? 지훈은 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가져왔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니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민수야, 형은 너를 평생 잊은 적이 없어.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너를 사랑해.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아라. 형 철수. 박민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지훈도 함께 울었다. 좁은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참 후 박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돌보겠습니다. 형이 못다한 효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지훈이도. 이 아이는 형의 아들이고 제 조카입니다. 앞으로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박민수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대학 가자. 형이 바랐던 거잖아. 공부 잘하는 아들이 대학 가는 거. 하지만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거. 너는 공부만 해. 삼촌, 형의 꿈을 이뤄줘. 형은 너를 대학 보내고 싶어 하셨어. 그거 나도 알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 가야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야.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가라. 내 아빠가 평생 바랐던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박민수와 지훈이 양쪽에서 팔짱을 꼈다. 이렇게 셋이 걷는 게 좋네.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철수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형도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박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형, 나 여기 있어. 늦었지만 찾아왔어. 이제 형 가족은 내가 지킬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고 지나갔다. 저녁이 되어 박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어머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지훈아, 너는 대학원서 준비해. 내년 입학 목표로. 네, 삼촌. 차에 오르기 전 박민수는 다시 한번 작은 집을 바라봤다. 형이 살았던 집. 형이 아들을 키웠던 집. 형, 이제 편히 쉬세요. 동생이 다 책임질게요.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할머니와 지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박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가족을 되찾았다. 형은 떠났지만 형의 아들이 있었다. 형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다. 아빠, 삼촌을 만났어요. 아빠를 꼭 닮은 사람. 좋은 분이에요. 아빠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사람.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대학 갈 거예요. 아빠가 바라던 대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지우는 속삭였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삼촌을 보내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지훈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지우는 드림텍에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됐다. 인턴 기간 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빠른 학습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축하해, 지훈아. 박민수가 임명장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카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사에서는 삼촌이 아닌 회장님으로 불렀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선이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지훈 씨, 야간 대학 입학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훈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특혜 아니냐는 소리 들을까 봐요. 지훈이 박민수에게 털어놓았을 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벌써 증명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걸. 그리고 야간 대학은 내 선택이잖아. 나는 주간 대학 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일도 배우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형을 닮았구나. 욕심쟁이. 박민수가 웃었다. 첫 출근 날 지우는 개발팀에 배치됐다. 팀장은 30대 중반의 김성훈이었다. 박지훈 씨 환영합니다. 프로그래밍 경험은? 독학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좋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지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코딩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 퇴근 후 대학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는 새벽까지 복습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신문 배달하던 때보다는 편하지? 비교도 안 돼요. 그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건강 챙겨. 형한테 혼난다. 지훈이 웃었다. 박민수는 가끔 이렇게 형 이야기를 했다. 마치 형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정부 발주 시스템 구축 사업.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모두 힘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시킵시다. 박민수의 격려에 전 직원이 박수를 쳤다. 프로젝트는 녹록지 않았다. 마감 기한은 촉박했고 요구사항은 복잡했다. 밤낮으로 야근이 이어졌다. 지훈도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다. 대학 수업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지훈 씨, 이 코드 좀 봐줄래요? 선배 개발자가 부탁했다. 지훈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복잡한 로직이었지만 문제가 보였다. 여기 조건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어? 어제 비슷한 케이스를 공부했거든요. 대단한데?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칭찬이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프로젝트 마감 일주일 전 큰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이거 고치려면 최소 열흘은 걸려요. 개발팀장이 난색을 표했다. 마감을 연기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박민수의 표정도 어두웠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오류,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씨, 이거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알아요. 하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시도해 볼게요. 팀장이 박민수를 바라봤다.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믿는다. 지우는 사흘밤을 꼬박 샜다. 커피로 버티며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수정했다. 박민수는 가끔 사무실에 들러 지훈을 지켜봤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지훈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형이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박민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지훈의 눈빛에서 형의 모습을 봤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눈빛. 마감 전날 밤 오전 3시. 됐다. 지훈의 외침에 밤샘하던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정말요? 네. 오류 해결했어요. 테스트 결과 완벽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지훈 씨, 대단해요. 고마워, 지훈아. 팀원들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민수도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납품일에 맞춰 시스템을 인도했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드림텍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이는 회사의 큰 기회였다. 회식 자리에서 박민수가 잔을 들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의 1등 공신 박지훈 사원에게 박수를.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지훈은 얼굴이 빨개졌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겸손하긴. 내가 해냈어.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지훈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보너스 나갈 거야. 실적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빚청산 영수증이야. 지훈의 손이 떨렸다. 삼촌, 형이 남긴 빚 내가 다 갚았어. 이제 형은 진짜 자유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형한테 혼난다.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1년이 더 지났다. 지훈은 대학 2학년이 됐고 회사에서는 주임으로 승진했다.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승진이었다. 할머니는 박민수가 마련한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셨다.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 박민수가 문자를 보냈다. 네, 삼촌. 어디서 만날까요? 할머니 댁으로 와. 특별한 날이잖아. 지훈은 달력을 봤다. 12월 15일.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저녁, 세 사람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철수야, 지훈이가 이렇게 잘 컸어. 대학도 다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 저 왔어요. 늦었지만 형 가족 잘 지키고 있어요. 박민수가 말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 고마워. 박민수가 속삭였다. 지훈이를 보내줘서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가족을 찾았어. 외롭지 않아.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다. 지훈은 그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다고. 잘했어, 지훈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 봐. 철수 같지 않니? 할머니가 말했다. 네, 아버지 같아요. 지훈이 대답했다. 형, 잘 보고 있어? 우리 잘 살고 있어. 박민수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 사람은 함께 서서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진짜로 떠난 게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 속에,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삼촌의 모습 속에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네, 아빠. 포기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지우는 다짐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지우는 빛 속에서 걷고 있었다. 곁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삼촌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었다. 지우는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지훈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포옹 같았다. 5년 후, 드림텍은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민수 회장의 경영 능력과 젊은 인재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 중심에 박지훈이 있었다. 25살의 나이에 팀장이 된 지훈은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원 진학도 앞두고 있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박민수가 지훈을 불렀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전략기획실로 발령이야. 네. 회사 경영을 배워야지.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 테니까. 저요? 그래. 형의 아들이고 내 조카니까. 당연한 거야.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형을 닮았으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있잖아. 옆에서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삼촌. 사무실을 나오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12살 소년이 부모를 잃고 절망했던 그때, 17살 청년이 신문을 배달하며 버텼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다. 지우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보물이었다. 포기하지 마라. 네, 아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꿈꿨던 미래,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우는 그 꿈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잘했어, 지훈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지훈의 뺨을 스쳤다. 지훈은 앞을 향해 걸었다. 밝은 미래를 향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